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는 성격인가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역대급 복수를 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람 뒤통수 치기 전문가인 제 남편, 오만방자의 끝판왕인 남편에게 저와 엄마가 시원하게 뒤통수 날린 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가정사를 이야기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시골에 있는 한 시장터 안쪽에서 피순댓집을 운영하셨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오전 일찍 오셔서 끼니를 때우고 가셨어요. 택시 기사분들이나 버스 기사분들이 많으셨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새벽 6시에도 오시니까 엄마는 늘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가게에 나가서 선지해장국 만든다고 아침에 공수해온 피를 손질하고 익히고 엄마의 손에는 늘 비린내가 났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게 창피했을까요? 어릴 때 제 성격은 그야말로 공주였습니다. 남의 시선에 민감한 사춘기 소녀였죠. 매일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고 항상 흰색 치마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보고 너 서울에서 사는 양반집 딸내미 같아. 서울 사람 같다면서 칭찬해줬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전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서울집 아이 같단 말이요. 그래서 친구들의 기대를 실망시키기가 싫어서 학교에서도 항상 잘 사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엄마는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속이 허해서 공부가 되겠어? 든든하게 챙겨 먹고 가야지. 아, 됐어. 진짜 국밥 먹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 나 진짜 국밥 싫으니까 내 앞에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못난 딸이었죠. 피순댓국집 딸이란 걸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데 자꾸 국밥을 먹고 가라니 짜증이 났나 봐요. 엄마한테는 예민하고 툴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의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일도 안 하고 엄마만 믿고 배짱이 노릇을 하셨어요. 늘 저녁에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먹고 새벽에 들어오곤 하셨죠.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백날 천날 일하면 뭐해? 남편 놈이 내 돈 다 써버리는데. 뭐? 뭐? 누구는 일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꼬리가 밟힌 아빠는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엄마에게 들킨 거였죠. 저희 엄마 시당 바닥에서 20년 넘게 구른 사람이고 매일 소피를 다루면서 성격이 굉장히 억세지셨어요. 엄마도 시집 오기 전에 서울에 살 때는 생선 한 마리 손질도 못할 정도로 곱게 크셨대요. 시집 오면서 시골로 내려왔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서 성격도 거세진 거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대장부 같은 성격인 엄마는 아빠의 바람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내 팔짝 꼬인 건 정말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20년 넘게 시집 와서 당신 뒷바라지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나가서 살아. 젊은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살고 싶으면 내 등딱지에서 떨어져. 집 문도 걸어 잠그고 아빠의 물건들도 다 버려버린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강하게 나오자 아빠도 당황하셨나 봐요. 자존심이 상하셨던 건지 그 뒤로는 정말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전 속으로 술주정뱅이 아빠가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솔직히 내 속은 편하다. 징글징글한 아빤 내가 치마를 입고 나갈 때면 위아래로 저를 흘기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곤 했죠. 아빠지만 아빠 같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아저씨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이제 사라지니 제 속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더이다. 돈 내봐! 네 애미가 너한테 준 돈 다 내놔!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글쎄 저희 학교에 찾아온 겁니다. 눈에 안 보인 그 며칠 사이에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제가 다니는 교실 뒷문을 활짝 열더니 저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전 얼굴이 완전 빨개졌고 반 애들은 깜짝 놀라 두려움에 파르르 떨었어요. 네 애미랑 너랑도 한 통속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내놔. 다! 그리고 네 엄마한테 가서 전해.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천하의 최필석을 건드리고도 조용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 저는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흘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을 정리했고요. 학교에서는 공주의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학교 생활이 완전 꼬였어요. 야, 쟤 그 피순댓국집 딸내미래. 너 그거 알았어? 당연히 몰랐지. 쟤 맨날 서울여자 흉내내고 옷도 공주처럼 입고 다닌대. 콧대 높게 살았잖아, 왜. 와, 진짜 거짓말쟁이네. 진짜 재수없다. 지 혼자 고풍 있는 척 한 거였어? 친구들은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려고 했던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제가 있는데도 대놓고 앞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쟤한테서 냄새 나는 거 같지 않냐? 순대 비린내 같은 거? 그러게? 그런 거 같은데? 학교 왕따가 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에 엄마에게도 화를 많이 냈어요. 왜 나를 순댓국집 딸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면서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억세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어? 어? 저는 이 답답하고 좁은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친구도 없겠다. 공부만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가고 싶어서 학교 끝나면 바로 독서실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하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간절한 저의 마음이 통했나 봐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힘들게 음식 팔아 번 돈으로 딸내미 대학 입학시키니 엄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간 엄마에게 못되게 군 것도 있고 마음 한켠에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대학 졸업장으로 어느 정도 보답을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밥도 고상하게 먹을 것 같고 말투도 나긋나긋하니 서울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장소에 나온 남자는 누가 봐도 세련되고 굉장히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서울 남자의 모습이었죠. 어딘가 까칠하면서도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이프로 고기를 썰고 제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의자까지 빼주셨습니다. 거기서 한눈에 반한 거죠.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 사람이랑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에서만 쭉 살았대요. 근데 문제는 저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대학 친구들은 야, 영선이 언니가 그런 멋진 남자가 있는데 본인이 안 사귀고 너 소개시켜준 거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 게다가 너는 20대 초반인데 왜 굳이 30살 넘는 남자를 만나? 아우, 난 반대야. 그러게 나도 반대. 풋풋한 20대 초반에 왜 굳이 사회물 먹은 남자랑 만나. 비슷한 사람 만나 그냥. 친구들의 말은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남자에게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죠. 결국 저희는 1년이 좀 넘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30살 중반이었으니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시댁에서도 처음엔 제가 너무 어리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 내 나이에 이렇게 이쁘고 어린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아. 어?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엄만 사위를 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사실 엄만 대학을 못 나오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문대 대졸자를 보면 동경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딸내미 잘 키웠네. 아주 내 팔자에 연세대학교 나온 사위를 두다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 왜 그래? 너무나도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니 조금은 창피했지만 괜시리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마는 사위를 조금 어려워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만 일하다가 나긋나긋하고 점잖은 젊은이를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남친과 저의 나이 차이를 듣고 엄마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셨습니다. 뭐? 14살? 안 된다. 암만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은 사람한테 내 딸은 못 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깐 좋아했잖아. 넌 눈치도 없니?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14살이라니! 엄마가 나이 차이 많은 남자를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집 나간 아빠가 엄마랑 14살 차이였거든요. 엄마도 처음엔 서울에서 일하는 아빠가 멋있어 보였대요. 그 모습에 홀딱 반해서 결혼했더만 결혼하자마자 시골로 내려가서 시집살이하고 나이만 많지 능력 없는 남자 때문에 한평생 고생을 심하게 하셨으니 내 딸한테는 그 인생 물려주기 싫으셨나 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전 이미 그 남자한테 푹 빠진 상태인데 어쩌겠어요.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죠.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제 황소고집에 결국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에서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엄청 꾸미는 걸 좋아하고 도도하고 전형적인 백화점 다니는 서울 사람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니었죠. 격식을 갖춘 자리인데도 엄마는 한평생을 양복이나 정장을 입을 일이 없으니 시장에서 입고 다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겁니다. 꼬질꼬질하고 피순대 냄새가 배겨진 그 옷을요. 명품을 휘감은 시댁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저희 엄마를 보니 괜시리 속이 상해서 상견례 자리 내내 표정이 굳어진 저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눈치채고 저를 달래주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당신 키우느라 옷 한 벌도 못해 입으신 것 같은데 이거 드려. 내가 백화점 상품권 조금 샀어. 여보... 어머니한테 미운 마음 품지 말고 자기가 더 잘해줘. 하나뿐인 딸인데 당신이 더 잘해야지. 성숙한 남편이었어요. 내가 남편 잘 만났다 싶었거든요. 엄마도 결국에는 살뜰하게 챙기는 사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2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이 늦게 가질 거야? 대학 친구의 질문에 전 잠시 머뭇하다가 말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 가지고 싶었지. 주변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아는 언니들은 벌써 임신하고 아기 키우는데 난 그게 안 되네. 그래. 병원은 가봤어? 아니, 야, 신랑이랑 병원부터 가. 요즘은 자연 임신이 쉽지 않대. 시험관도 많이 하나 봐. 몸에 이상이 있는 거면 빨리 시험관 하는 게 낫지. 괜히 친구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자꾸 친구의 말이 귀에 맴도는 겁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불임이랑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으세요. 임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몸입니다. 자궁도 그렇고요. 호르몬도 그렇고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세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면 남편분도 함께 검사 받으셔야 해요. 자존심이 센 남편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 나는 문제 없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해? 의사 선생님 말이 그렇다니까 그 말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결국 제 손을 잡고 함께 병원에 간 남편은 검사 결과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자 활동량이 거의 60대 남자 수준이래요. 나이는 30대인데 말이죠.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생활 습관이
정자 활동을 감소시킨 것 같다며 술, 담배 끊고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시장에 아는 분도 많고 하니 한약방에서 남자 정자 활동에 좋은 걸 이것저것 물으셔서 약재를 사서 가마솥에 푹 고우신 거예요. 장어꼬리도 한 수십 개 넣어서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보양식을 만들어서 엄마가 사해준다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속상해하는데 이거라도 먹여서 임신 성공했으면 좋겠네. 자네도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보게나. 이거 유명한 한약방에서 사온 재료들로 푹 고운 거야.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마시게나. 상당히 몸에 좋은 거라네. 아이고, 장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남편은 약간은 당황하면서도 감사한 표정으로 장어 보양탕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며 싫어했던 엄마도 어느새 우리 사위라며 챙기기 바빴죠. 그런데 정말로 엄마의 그 보양식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물론 남편도 술, 담배를 끊었고요. 그 덕에 저희는 다음 해에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두 줄이야. 임신.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임신에 성공했다고. 여보. 저희 부부는 얼싸안고 울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난 뒤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딸만큼은 그런 결핍 없이 키우고 싶더라고요. 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결혼 이전에는 소녀 같고 서울에 대한 동경을 가진 시골 똥강아지였다면 엄마가 된 이후에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끊었던 술, 담배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꾸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설마 술이랑 담배 핀 거야? 지금 이 술 냄새 뭐야? 담배는 무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느라 나한테도 냄새가 배긴 거겠지. 그리고 술은 나도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하면서 사람들 비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우린 뭐 애기 아빠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 같이 일하는 본부장님이랑 상사들 전부 다 애 아빠인데 그냥 죽자고 노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금연하고 술 안 한다고 말해. 알았어. 근데 신생아가 있으니까 애기 만질 거면 씻고 술 냄새 좀 빠지고 안으라는 거지. 회사 생활하면서 회식은 피할 수 없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그 정도가 심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온다거나 술에 완전 쪄들어서 화장실에 토하고 바지에 다 묻히고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죠. 아긴 무섭다고 앙앙 울고 전 겨우 애기 재워놨는데 남편 때문에 다시 깨니까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고 점점 저희 부부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새벽 늦게 들어오는 게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이혼 변호사인 제 지인이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야, 네 남편 좀 수상한데? 요즘 회사에서 누가 새벽까지 술 마셔? 게다가 네 남편 반도체 회사라며.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회식 안 하는데? 진짜 너한테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내가 하도 많은 사례를 보니까 내 머리가 불순한 거일 수도 있는데 너 남편 회식 핑계로 다른 곳 가는 거 아니야? 뭐? 아니, 난 네가 너무 순수한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남편 핸드폰 한번 봐봐. 회식한다고 나간 시간에 누구랑 연락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친구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듣고 싶었는데 괜시리 집에 가서도 친구의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설마 아닐 거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꾸 의심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심이 절정에 이르던 그날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실실 웃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볼 때는 무슨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핸드폰에 뭐 재밌는 거라도 있나 보다? 뭐가? 아니 그렇잖아. 당신 날 볼 땐 무슨 못 볼 거 보는 표정인데 핸드폰만 보면 실실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고 싶어서. 아, 됐어. 내가 언제 웃었다고 알 거 없어. 그날 저녁 남편이 잠에 들었을 때 저는 남편 핸드폰을 몰래 집어들었어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 수도 있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깰까봐 초긴장 상태로 몰래 엄지손가락을 살짝 들어서 핸드폰에 쓱 문질렀습니다. 스캔 실패. 기회는 5번 남았습니다. 5번이 넘으면 핸드폰에 잠금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핸드폰을 몰래 열려고 한 걸 들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4번 다 실패했고 마지막 한 번 남았을 때 핸드폰 잠금이 딱 열린 겁니다. 전 호다닥 거실로 가서 남편 폰을 뒤졌어요. 그런데 웬걸? 아무것도 없던데요? 카카오톡 채팅창도 여자랑 대화한 것도 없고 있다고 해도 다 업무 관련 내용이었죠. 뭐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아, 치. 핸드폰을 닫으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에서 메시지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오빠, 보고 싶어. 우리 내일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번에 광화문에 비즈니스 호텔 싸게 나왔던데. 텔레그램?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어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안 문제로 은밀한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어플을 이용해서 채팅을 주고받는 모양이었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채팅방을 들어가 보니 카카오톡에선 발견하지 못했던 남편의 불륜 흔적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는 탓에 전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남편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는 직원이랑 바람이 난 듯 싶었어요. 남편의 불륜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경험해보니 거의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데요. 근데 전 그 누구보다 이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빠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알게 모르게 서러움을 많이 주는지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딸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있어야 남자들도 여자한테 함부로 못 대할 거라는 저 나름의 가치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 아빠 없는 딸, 딸아이 혼자 키우는 엄마 이런 타이틀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남들 시선 많이 신경 쓰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중요도를 높게 부여한다는 걸요. 그래서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애정은 완전히 식었죠. 뭐라고 할까요? 쇼윈도 부부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서로 아는 채도 안 했고요. 집에 같이 있어도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어요. 저는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린 채로 병원에 기어들어가 검사를 받으니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수술하셔야 해요. 일단 보이는 용종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양성인지 음성인지 더 자세한 검사 결과 가지고 항암 치료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난소암. 수술하면 괜찮다곤 하지만 암이라는 말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딸아이 수학여행 갈 때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괜히 엄마 아프다고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서요. 아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암 걸렸다고 말하니 시큰둥 하더라고요. 치료받으면 되잖아. 딱 이 한마디 던지고 거실로 나가서 맥주 마시는 놈이었습니다. 전 속으로 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확 진짜 바리깡으로 머리를 고속도로 내버리고 싶네. 정말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죽지 못해서.
속에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부부지만 너무나도 외로웠죠. 친정 엄마한테도 제가 암 걸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걱정하게 만들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제깍제깍 말해야지. 어쩌려고 그걸 혼자 감당하려고 한 거야. 남서방은 뭐래? 몰라. 그 사람 이야기 묻지도 마. 지금은 생각하기도 싫어. 넌 어찌 된 게 다 그걸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는 거냐. 엄마 팔자 닮아가지고. 한숨을 푹 내쉰 엄마였습니다. 전 입원을 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도 딸내미가 아프다고 하니 순댓국집도 잠시 문 닫고 온 거였답니다. 억세고 눈물도 없는 줄만 알았던 엄마. 딸내미 아프다고 하니 제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수술이 잘 끝났고 3일 정도만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의료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온 엄마 표정이 완전히 죽상이더라고요. 엄마, 나 수술 잘 끝냈다는데 왜 그래?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엄마 속을 알 수가 없으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날 괴롭히는 암도 떼어냈고 난 진짜 건강해질 일만 남았는데 엄마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엄마가 깊은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너 정말 몰랐느냐? 뭘? 남서방 말이야! 갑자기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움찔했어요. 엄마도 알게 되었구나. 사위의 바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결국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저 퇴원하고 먹을 반찬들을 집에다 두고 가려고 잠깐 들리셨나 봐요. 냉장고에 넣어두려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니 여자 구두가 보였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고요. 깜짝 놀란 엄마가 문을 쾅 하고 여니 처음 본 여자랑 남서방이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내 딸은 암 걸려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네는 외간 여자랑 안방 침대에서 대체 뭐 하는 게야? 호통을 치셨대요. 술에 잔뜩 전 제 남편은 또 죄송하다 안 하고 장모님한테 막말을 했나 봅니다. 뭐야? 장모님이 왜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언제 오신 거예요? 진짜. 딸 닮아서 눈치가 없으시나. 왜야? 자네 말 다 했는가? 저희 엄마 또 한 성격 하시잖아요. 시장통에서 괜히 20년간 일하신 게 아니죠. 바로 소뚜껑처럼 두꺼운 손으로 사위 뺨을 날리셨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은 발라당 빨개 벗은 채로 뒤집힌 개구리처럼 넘어졌고 그걸 보고 엄마가 발로 팍팍 차면서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대요. 엄마도 엄청 화가 난 거죠. 어떻게든 내 팔자 안 닮게 하려고 인생 갈아 넣어서 돈 벌고 딸내미 서울로 상경시켰더니 못난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걸 보고 눈 안 돌아갈 엄마가 어딨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도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사위마저 그 꼴이니 말이죠. 상간녀는 파르르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었대요. 너는 뭐야? 뭐하는 처잔데 남의 집에서 이러고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상간녀는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옷가지를 챙기고서는 홀라당 집 밖으로 나갔고요. 밖에서 알몸으로 쫓겨난 제 남편은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쳤나 봐요. 저희 엄마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죠. 문 안 열어줬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하고 나서야 엄마가 문을 열어줬대요. 괘씸한 제 남편은 저희 엄마를 폭행이랑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답니다.
경찰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요. 저희 엄마는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경찰 선생님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륜 형장을 들킨 사위가 장모를 신고한다는 게? 이런 꼴 보고 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죽었어야 하는 건데. 어휴. 경찰들은 제 남편을 벌레 보듯이 쳐다봤고 빨가 벗은 채로 손으로 작은 꽈리고추를 가리고 있던 남편은 됐다고 하면서 그냥 신고도 뭐고 집에나 들어가겠다면서 도망갔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현장을 겪고 얼에 빠진 엄마는 한참 동안이나 병원 밖에서 서성이다가 병실로 들어와서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던 거였어요. 너는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어쩌자고 바람난 놈을 데리고 산 거야. 엄마 속 터지게. 그냥 딸내미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참은 거지. 그러다 속병 난다. 속병 나. 남 시선 신경 쓰고 살다가 내가 먼저 속 터져서 죽는 꼴 보는 거야. 엄마 정말 속상하다. 처음으로 엄마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건이 터지고야 나서야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른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겉모습 멀끔하고 스펙도 좋은데 뭔가 깨림직한 느낌.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 더더구나 시덥지 않았겠죠. 그래도 저는 엄마가 저 대신해서 남편한테 시원하게 한 방 먹인 게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제 성격이었으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집에서 크게 싸우면 옆집에 소문날까봐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요. 역시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 짐 바리바리 싸서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 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전화해서 남편과 엄마 이렇게 셋이서 삼자대면을 했어요. 뭘 그리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우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나 없을 때 안방에서 상간녀 불러다가 그 짓거리 했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아내가 암 걸려서 수술 받는데 안방에서 불륜 치리라 쉽지 않네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이혼이면 당장이라도 해줄게. 불륜한 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다 큰 사위를 알몸으로 복도로 내쫓고 뺨 때리고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 남편은 고개를 들려 저희 엄마를 한껏 째려보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놈이 미쳤나 싶더라고요. 뭐? 아무리 입이 달렸다고 해도 해야 할 말이랑 하면 안 되는 말은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사위 때리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너는 아내 입원했는데 여자랑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는 게 정상이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자하니 이놈이 저희 모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동안이나 실랑이를 하다가 보다 못한 저는 이혼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엄만 더 볼 것도 없다며 제 손을 잡고 자리를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서 남편의 푹 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제 머리 뚜껑이 열렸죠. 넌 인간이 덜 됐구나. 당신 우리 엄마가 당신 먹인다고 장어 꼬리에 한약까지 다려가지고 준 정성이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거 먹고 애 갖는데 성공한 줄 알아? 뭐만 하면 자기 덕분이래. 나 그 장어 비려서 안 먹었고 내 힘으로 애 가진 거야. 자존심이 긁힌 남편이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 망둥어 같은 두꺼운 입술을 보다 못한 제가 손바닥으로 딱 내리쳤어요.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래저래 변명하는 게요. 뭐? 아이고, 그렇게 힘 좋으신 분이
정자 검사 결과가 60대로 나오셨어요. 지렁이도 당신보단 힘이 좋을 거야. 당신은 햇볕에 바짝 말린 지렁이보다 못한 놈이야. 알겠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늙은 주제에 콧대만 높아가지고. 에이, 퇴! 남편은 뒤에서 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회심의 한 방을 먹이셨네요. 자네, 천박하게 소리 지르지 말게나. 꽈리꽃이 세울 힘도 없는 자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졸도하겠네. 저는 푹 하고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죽 사위가 미웠으면 그랬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는 걸 엄마가 막아줬고요. 팔꿈치로 남편 가슴팍을 팍 때리니 그냥 바로 나가 떨어지던데요. 아, 무슨 바짝 마른 나뭇가지 같은 남자를 내가 좋다고 왜 따라다닌 건지. 그때만 해도 서울 남자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있어서 저도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였죠. 그렇게 3자 대면을 마치고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이 문자로 내가 촌티나는 너네 엄마 백화점에서 옷 사준 건 기억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막말을 했지만 전부 다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네요. 이혼할 때 유리하게 하려고요. 다행히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애만 제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전 다 상관없었거든요. 재산 분할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쯤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정부 취업 연계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한 21살 애기더라고요. 상사인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주니 본인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마누라랑 사이도 안 좋은데 여자랑은 놀고 싶고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남편이 본격적으로 그 어린애를 꼬시기 시작한 거죠. 나이 차이도 거의 20살이 넘는데 제 남편이 노망이 났나 봅니다. 아내랑은 곧 이혼할 거야. 이혼하자마자 너한테 바로 갈게. 나랑 행복하게 살자. 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달콤한 말에 어린 여자가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다 늙은 남자한테 넘어간 거고 기어코 저희 집 안방까지 들어와서 관계를 맺은 거였어요. 전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편견이 생기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정말 불편하신 건 알겠지만 한번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상간녀 아빠를 만나겠어요. 됐다고 하니 꼭 만나고 싶다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정이 딱해 커피숍에서 상간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제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치만 우리 딸이 어린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애아빠 혼자 딸을 키웠나 봐요. 아빠 손길이 꼼꼼하질 못하니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적응을 못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애가 정신이 불안하고 우울증 약을 달고 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그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던 애아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듯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자기 딸내미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아비로서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딸내미 무릎 꿇리고 사과시키고 싶다고 차 안에 딸내미가 지금 있는데 원하시면 사과 받아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간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숨 넘어가질 때까지 울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미쳤다고 잠깐 정신이 나간 것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친구들한테 소문도 나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요. 참, 저도 애엄마인지라 젊은 처자가 그렇게 우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알겠다고. 절대는 2번 다시 그딴 짓 하지 말라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나이 환갑이 훌쩍 넘은 아저씨도 제 앞에서 무릎 꿇으며 딸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그렇게 매정한 성격이 되진 못해서 그냥 용서해줬어요.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젊은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순진한 애를 꼬신 제 남편이, 아니, 제 전 남편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간녀 아빠가 화가 엄청난 건지 제 전 남편을 죽도록 팼단 겁니다. 재판에서 마주친 전 남편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어서 변호사에게 살짝 물어보니 자기 딸내미 건든 놈 가만히 못 둔다며 회사까지 찾아와서 엄청 팼대요. 장난 아니죠? 와, 그 아버님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격하고 화끈하신 아빠 밑에 있는 상간녀. 앞으로는 2번 다시 같은 실수 못 저지르겠다 싶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요? 아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남편은 불륜 사실이 쫙 소문 퍼져서 사람들도 제 전 남편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시댁에서도 창피한지 연락이 끊겼고요. 사람이 양심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인생을 살면 그런 천벌을 받나 봅니다. 소송이 다 끝나고 저는 피폐해진 심신으로 인해 딸내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어요. 5만 가지 일을 다 겪다 보니 저도 어느새 제가 어릴 때 싫어했던 강하고 억센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쁘거나 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아름답게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이가 들고 나서야 엄마가 이해가 되더군요. 어떤 여자가 선짓국 순댓국 끓이면서 살고 싶겠어요. 엄마도 저희를 키우기 위해 희생한 거였는데 그리고 그 희생과 강인함 덕분에 바람난 남편에게도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엄마라는 존재를 창피하게만 여겼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살면서 엄마 가게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창피하다는 이유로요. 이혼하고 나서 딸내미 데리고 처음 엄마 가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만 저를 보고 응? 너 왜 우냐? 왜?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아니, 엄마, 너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왜 울어?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창피하다고 먹지도 않고 엄마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 싶어서 진짜 미안해, 엄마. 에휴, 됐어. 아,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울음 뚝 그치고 씩씩하게 살아가. 응?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는 거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단다. 안 그러냐? 맞아, 엄마. 엄마 말이 맞아. 나 이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래, 우리 딸. 고맙다. 엄마도 고마워.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커줘서. 저희 모녀의 모습을 본 제 딸내미는 방긋 웃더니 할머니랑 엄마 둘 다 나는 너무 좋아. 할머니 음식도 맛있고 순댓국도 최고야.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줬네요. 제 딸의 그런 재롱에 저와 엄마는 울던 눈물을 뚝 그치고 하하하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상경하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경험은 결국 엄마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고 딸내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더욱 크게 만들려고 경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못 살게 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만큼 살만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살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살자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